오늘은 제가 제목은 이제 소수 거르기라고 했는데요. 어, 소수라는 용어를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쓰고 초등학교에서는 뭐 약수와 배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약수가 1 또는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는 없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바뀌었죠. 어쨌든 그래서 못과 나머지도 그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같은 것도 이제 직접 구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냥 소수 거르기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겠고, 그럼 CT 교육에서 소수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주로 이제 알고리즘적 사고 입장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강 소수 거르기를 이야기하면서 전체적인 틀은 똑같죠, 지금. CT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CT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고 과정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최근에 말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지능의 문제에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적인 차원에서 초중고에서 말하는 인공지능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CT 교육이고, 시대적으로 그것은 융합 교육을 동반한 그런 형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주장입니다. 그건 공학 교육하고는 입장이 완전히 틀리죠. 한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공학대학원에서의 인공지능 교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교육 또는 연구를 의미하는 것이지, 초중고에서의 인공지능 교육은 소위 말하는 CT 플러스 그 다음에 융합교육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주제는 소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용어는 조심해서 써야 되겠죠. 약수와 배수 범위 안에서 이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CT 교육이라는 것은 또는 전통적으로 한 4, 50년 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CT 교육이 어떻게 되어 왔는가. 그러면 CT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만약에 초등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핵심 개념,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르는 내용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핵심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봤죠. 데이터 프랙티스, 모델링, 컴퓨테이셔널 프로블럼, 시스템 띵킹 프랙티스. 오늘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제 유럽적 시각에서 유럽한 학자가 소개한 걸 보면은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의 과정으로서 decomposition, abstraction, generalization, evaluation, algorithmic thinking. 오늘은 주로 algorithmic thinking, 그 다음에 abstraction, 그 다음에 decomposition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decomposition하고 이 abstraction은 오늘은 제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냐면 리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물론 연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한 게 또 뭐가 있겠어요. 이런 CT 교육 하에서 CT 플러스 그 다음에 융합교육에서 교사의 질문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여기로 말한다면 뭐 약수와 배수라고 하는 수업 과정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그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계속해서 동일하게 올리고 있죠. 핵심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 사고와 탐구를 자극하는 것이고요. 토론과 논쟁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타당한 근거와 증거, 그 다음에 대답은 이해 깊이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냐면 8번째 주제, 소수라고 하는 약수와 배수에서의 이야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그런 숫자, 소수를 어떻게 거를 것인가. 그 다음에 헬레니즘 시대에는 수학과학은 왜 발달하였는가. 이제 그와 같은 것으로 연결되고요. 핵심 개념은 시스템적 사고, 분류 알고리즘이고요. 시대는 헬레니즘 시대이고, 물론 지금 교수 요목은 소수입니다.
다음에 제가 이제 핵심 질문, 핵심 개념, 시기, 역사적 배경, 교수 요목 구성 요소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분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지만은 총론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없습니다. 그 총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그런 형식이고, 그러니까 국가는 총론을 통해서 일선 학교의 교육 과정에 개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시각이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총론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개념의 설정입니다. 물론 2015 교육과정이 핵심 개념이 사실은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핵심 개념하고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교수 요목하고 똑같습니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우리나라는 핵심 개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CT 교육, 특히 초등학교에서 말하는 인공지능 교육을 핵심 개념과 그에 따르는 교수 요목 구성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소수를 어떻게 거를 것이냐. 이거는 이제 교육과정상 시스템적 사고 교육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스템 띵킹 프랙티스, 게다가요 abstraction, 추상화하는 겁니다. 디컴포지션, 분리하는 거죠. 주어진 숫자를 계속해서 분리합니다. 분리하면 남는 게 뭐예요? 그게 소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평면 도형의 분해하고 또 틀리죠. 그렇죠? 이것은 산술 입장에서 자연수의 분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하나의, 그러면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소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교육과정을 잠깐 살펴보면은 우리 초등학교에서는요, 약수, 공약수, 최대 공약수의 의미를 알고 구할 수 있다. 뭐 배수, 공배수, 최소 공배수. 그렇죠? 약수와 배수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하고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 최소 공배수라든지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것에서는 뭐가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소인수 분해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초등학교 이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교육과정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냐면은 이거는 그 알고리즘적 사고에서 제외시켰다라고 해도 돼요. 과거에는 이거를 이렇게 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태를 보면 그거는 알고리즘적 사고하고 오히려 상당히 가까워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교육과정은 알고리즘 사고 교육과정하고 조금은 동떨어져 있는 그런 교수법을 이제 교육과정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소수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정의는 제가 간략하게 1과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이라고 하는 것의 약수를 구하면 3하고 자기 자신하고 1밖에 없지요. 그렇죠? 우리는 이와 같은 숫자를 우리는 소수라고 얘기한다. 그럼 뭐 약수와 배수 관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교육과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를 것이냐 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를 어떻게 거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요구하는 거예요? 알고리즘을 요구하는 거죠. 즉 알고리즘적 사고 교육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등학교 정보교과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또는 아주 가치 있게 다룰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초등학생들한테 소수를 걸러내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가정된 것은 학생들은 소수를 아는 거죠. 그렇죠? 소수를 압니다. 소수를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연속된 수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 이렇게 했어요. 연속된 자연수의 합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2, 연속됐다는 것은 3 이런 거죠. 그러면 이게 6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것은 뭐 1, 그 다음에 연속된 거니까 3, 그 다음에 4까지 와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연속된 수의 합, 연속된 자연수의 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면 칠판에다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놔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는 빈칸으로 남겨놓고 학생들이 나와서 채우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2는 없어요. 연속된 자연수의 합으로 못하죠. 그렇죠? 그러면 3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3은 1 더하기 2. 그래서 학생들이 나와서
칠판에다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것은 없는 거. 그래서 노라고 하는 것도 표시하게 하지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다 찾아내게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세 가지가 나와요. 이건 의외로 우리 성인보다는 저보다도 우리 초등학생들이 더 빨리 찾아냅니다. 의외로 당연히 빨라요. 초등학교 5, 6학년이면 뭐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6학년을 지금 대상으로 한다 그랬을 적에. 그래서 없는 건 없는 거고 있는 거 이렇게 쭉 다 쓰게 합니다. 그래서 1부터 한 20까지면 충분해요. 뭐 이런 의미가 없겠죠. 자, 그래서 칠판에다가 이 표를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이제 발표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여기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 가지를 학생들이 이야기를 해요. 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한 또는 예상치 못한 그런 것들도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다 yes, no를 표시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no니까 뭐예요? 2의 거듭제곱부터 잡아냅니다. 2, 4, 8 이렇게 해도 돼요. 뭐 거듭제곱 용어라는 말 안 해도 됩니다. 2, 4, 8 또 16 그렇죠? 이런 숫자 2의 거듭제곱 2, 4, 8, 16 그 다음에 32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내요. 그래서 이런 숫자들은 2의 거듭제곱으로 그러니까 연속된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잡아냅니다. 실험이죠. 이거 소위 말하는 수학 교과에서 말하는 실험 실습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칭찬을 해줬어요. 잘했어요. 우리 학생이 A라는 학생이 2, 4, 8, 16, 32 등등은 64 등등은 연속된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없다라고 하는 성질을 스스로 이제 발견하게 한 것입니다. 물론 이건 증명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또 기회를 줘요. 그럼 여러 가지 또 나오겠죠. 어떤 학생이 이제 손 들고 이제 발표를 하겠죠. 좋아요. B라는 학생 무엇을 발견했나요? 네, 선생님. 저는요, 홀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홀수는요, 최소한 두 개의 연속된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아주 좋은 관찰력이죠. 그렇죠? 이건 수학에서 말하는 관찰입니다. 그러니까 홀수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두 개의 숫자의 합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학생이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생각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하다가 근데 이거는 오늘 뭐에 관한 주제예요? 소수에 관한 주제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소수에 관해서도 잡아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잡아낼 것 같아요? 여러분 잡아내실 수 있나요? 소수란 두 개의 합으로 표현이 되되 두 개의 합으로 표현이 되는데 15 같은 거 보세요. 15도 두 개의 합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런데 유일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합으로 표현되되 유일하게 표현되는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짜리가 이거밖에 없어요. 아까처럼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면 안 돼요. 이것도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직 유일하게 두 개짜리만 표현되는 것이 소수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학생이 잡아내기를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관찰입니다. 여러분 이제 과학교과에서 학생들이 관찰을 통해서 뭔가를 자기 주장을 하게 하잖아요. 이것도 동일한 방법이죠. 학생들은 관찰을 통해서 소수를 걸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최소한 5가지 이상은 학생들이 잡아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굉장히 내 경험에 의하면 나는 이런 교수법을 소수에 대해서 10년 이상을 썼었을 적에 의외로 다양하게 잡아내고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소위 지필고사하고는 관계없이 잡아낸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관찰을 통해서 연속된 자연수의 합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걸 차시 수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걸 다음 차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학생들은 홀짝을 알아요. 홀짝이라고 하는 것은 홀수와 짝수의 합. 그러면 짝수만 사용한다 그러면 연속된 짝수라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따라서 12라고 하는 것은 연속된 짝수의 합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9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9은
1 더하기 홀수죠. 3 더하기 그 다음에는 5잖아요. 그렇죠. 연속된 홀수의 합으로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수업하고는 요 차이가 뭐가 되는 거죠? 2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얘기를 하면은 학생이 아니라 첫 번째 한 것은 등차가 1이었었고 오늘 내가 얘기하는 오늘 이 수업에서는 뭐예요? 등차가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학생들한테는 등차란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홀짝으로 얘기하면 돼요. 자, 그럼 활동지에다가 또 칠판에다 쭉 쓰게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한 20까지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메꾸는 거는 여기 메꾸는 것은 학생들이 메꾸게 해주기를 바래요. 이건 조별로 해도 되고 개인별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들은 안 되죠. 그렇죠? 안 되는 수들이 있고 그렇죠? 또는 이렇게 되는 연속된 짝수의 합, 연속된 홀수의 합, 그렇죠? 홀수, 짝수 되잖아요. 이 활동지를 완성하고 학생들이 이 활동지를 관찰을 통해서 무엇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금방 아셨죠? 연속된 홀짝으로 안 되는 것들이 뭐예요? 2, 3, 그렇죠? 5, 7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역시 또 소수를 걸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수라는 용어를 지금 2015에서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는 소인수 불행 안 하고 직접 해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CT 교육에서는 소위 인공지능 교육에서는 알고리즘 교육을 상당히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을 여러분 알고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향후에 활용하는 걸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헬레니즘 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라토스테네스. 이 양반은 뭐 천문학에도 관심이 있죠. 이 양반이 리비아에서 태어났어요. 이때는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가 헬레니즘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지중해의 역사하고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이 경우에 에라토스테네스를 얘기했다. 이거는 헬레니즘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작게 말하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얘기하고 조금 크게 말하면 헬레니즘 시대를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고 좀 더 큰 의미로 말하면 지중해의 어떤 역사에 대한 어떤 시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라토스테네스가 기원전 230년경에 역시 소수를 걸러냅니다. 자, 어떻게 걸러낼까요? 이렇게 걸러내. 이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먼저 숫자를 쭉 쓸어놓은 다음에 1은 뭐 제외시키죠. 자, 그 다음에 2를 동글뱅이 쳐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짝수를 전부 다 지우죠. 그렇죠? 쫙 지워요. 이게 알고리즘이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은 뭐예요? 지워지지 않은 것 중에서 제일 작은 녀석을 동글뱅이를 치게 되죠. 그렇죠? 지워지지 않은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을 택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3의 배수를 쫙 지워나갑니다. 3, 3은 9라든지 그래서 그 전에 지워지지 않은 것들을 또 쫙 지워나가요. 그 다음 알고리즘은 뭐죠? 살아남은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을 택하고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지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에라토스테네스의 꼭 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 걸러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기원전 230년경에 소수를 걸러내는 알고리즘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온라인 실험실에서 어떻게 이걸 활용을 해야 되죠? 이건 당연히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요번에는 이제 한번 요거는 학생들한테 관계가 없는 거죠. 나는 초등학생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원래 이거는 2차 함수로 걸르는 것입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는 41이 아니라 P예요. P는 그래서 2, 3, 5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는 엄밀히 말해서 P-2입니다. 그럼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다가 0서부터 쭉 집어넣어가지고 P-2까지를 집어넣었을 적에 모두가 다 소수가 되는 게 과연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일러가 이제 쭉 시작을 하다가 여기까지 옵니다. 근데 이 41에서 오면은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도 이게 다 소수가 됩니다. 그거를 나는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이렇게 회전 돌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맨 중앙에다가 41을 써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회전 돌기를 해요. 그랬을 적에 이 대각선 전체가 뭐가 나와야 돼요? 전부 다 소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로 얘기하면 초등학생들한테 무리죠. 그렇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대각선 회오리 돌기로 얘기를 하죠. 근데 오일러의 위대성은 여기서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게 41입니다. 그 다음에다가 소수 집어넣어봐야 43 같은 거 집어넣어봐야 안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은 증명을 못합니다. 다만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가설을 설정합니다. 이게 오일러의 가설이에요. 이렇게 되는 숫자 중에서 제일 큰 것이 41이다. 아, 이거는요. 1967년에 증명이 됩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예요? 관심을 여러분 2차식이 나오면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럼 이제 고등학교 얘기예요. 그럼 판별식 있잖아요. 판별식은 어떻게 되죠?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4 곱하기 41이잖아요. 그럼 이게 163입니다. 물론 음수 빼고요. 이 163하고 관계가 있어요. 사실은. 루트 163하고요. 물론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더 이상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분야가 이제 이런 분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확인해 봐. 이 163입니다. 2의 파이의 루트 163. 약간 이거 플러스로 바꿔가지고 이쪽으로 오자. 여러분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이게 과연 정수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정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계산기 쓰셔야 되죠. 그렇죠? 한번 여러분 좀 시간 나고 심심하실 적에 좀 졸리꾸를 적에 이거 계산기 써가지고 이게 정수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거는 2차 함수로 걸러내는 또는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한 거예요? 회전 돌기로 걸러내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잠깐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뭐냐면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 대표적인 정리 중에 하나입니다. 소수를 어떻게 걸르느냐.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 이건 제가 중학생 정도에서는 제가 이걸 수업을 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기수 법칙만 알면 돼요. 오일러가 1737년에 상트에서요. 상트입니다. 러시아 상트죠. 저도 여기 한번 갔다 왔어요. 자, 오일러가 스웨덴 사람 오일러가 왜 상트를 갔겠어요? 그러려면 표트르 군주가 나와야 됩니다. 표트르 군주가 러시아의 국가적 장래를 위해서 수학연구소, 학술원을 설립을 합니다. 그럼 학술원을 설립했으면 당대 최고의 수학자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베르누이 형제가 왔었어요. 그러다가 뭐 조금 이따 금방 떠납니다. 그래서 표트르 군주가 드디어 누구를 초대를 하냐면은 오일러를 불러드립니다. 오일러를 불러드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적에 사실은 그 19세기나 20세기의 수학의 최고봉은 역시 독일을 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이 러시아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 수학이 왜 그렇게 발전을 했느냐? 군주죠. 그렇죠. 군주가 그거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지요. 결국은 사람인데 이건 보통 사람 부르면 안 돼요. 당대 최고입니다. 1번을 데리고 와요. 당대 최고를 많은 돈을 줘서라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다음에 발전이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러시아는 커다란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느냐면요. 이 함수 갖고 하는 거예요. 이 함수가 정말 오일러를 최고의 수학자로 인정받게 한 함수 중에 하나인데요. 양변에다가 이걸 제타 함수라고 불러요. 이건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화면 정지해서 쫓아가시면 돼요. 양변에다가 이게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는 게 지수법칙 때문에 그래요. 2의 z분의 1을 곱해요. 그럼 이렇게 곱해지겠잖아요. 그런 다음에 원식에다가 빼줍니다. 아까 에라토스테네스가 2를 택한 다음에 숫자 2를 택한 다음에 2의 배수를 다 지워버리잖아요. 그 과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2의 배수들이 다 없어집니다. 됐지요? 이건 왼쪽은 정돈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아까 에라토스테네스는 3을 택한 다음에 없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왼쪽에다가 이거 곱해주고요. 오른쪽에다가 이걸 곱해줘가지고 다시 그럼 곱해준 거죠. 다시 이쁘게 정돈을 해요. 빼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3의 배수가 다 이제 없어지겠죠. 그렇죠. 3의 배수가 없어지겠죠. 그럼 지금 여기 식을 이거 저기 되면 안 되죠. 2의 배수 없어지고 그렇죠. 요거 3의 배수가 없어지는데 지금 이거 식 잘못된 거 있죠. 뺐으니까 요거 곤란하죠. 그렇죠. 또 제가 이렇게 가끔씩 실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실수를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엔 뭐예요? 5의 z분의 1을 곱해줘갖고 다시 정돈을 하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나가면은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돌려칠 수가 있는. 왜냐하면 이쪽은 1이 되거든요. 1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곱한 것들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옮겨가요? 이쪽으로 옮겨가면 되죠. 지금 어깨에 음수가 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만 제타 함수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느냐? 그럼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제가 썼죠. 그렇죠? 자, 왼쪽은 뭐냐면 왼쪽은 1, 2, 3, 4, 5, 6이라고 하는 정수의 이야기입니다. 1, 2, 3, 4, 5, 6이라고 하는 정수의 이야기예요. 오른쪽은 뭐죠? 오른쪽은 뭐예요? 완전히 소수의 이야기. 2, 3, 5, 7, 9라고 하는 소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골든 키라고 불러요. 골든 키라고. 물론 거기에는 이제 그만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 2일 적에는 6분의 파이 제곱이 된다. 이걸 이제 5일로가 계산을 했던 거죠. 이제 그와 같은 요거 조심. 제가 이제 잘못한 게 있었죠. 그렇죠? 요거는 곤란합니다. 그렇죠? 그건 이제 수식을 그대로만 이렇게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잘 정돈만 하면은 리만 제타 함수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 저는 이거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에라토스테네스 체능 교과서에서도 다루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왼쪽, 화면 왼쪽, 그러니까 칠판 왼쪽에다가 쓰고 칠판 오른쪽에다가는 이제 지수법칙을 아는 또는 지수법칙을 연습시킨 다음에 이거를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소수를 걸러내는 것을 제가 이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수라고 하는 것이 이런 그냥 단순히 수학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팀이라고 하는 융복합 입장에서는 이게 소수가 공학적으로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죠.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RSA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건 사람들이 3명의 저자들이죠. 그 논문을 70년대 나온 건데 그 논문을 읽고 있을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특히 여러분들 중에서 교사들 중에서 대학원으로 인공지능에 관련된 대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거나 다녔던 분들은 이 논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브레이크 코드를 이제 부수는 거죠. 암호화에 관련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두 수의 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소수의 곱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무지 큰 수를 인수분해하면은 이 암호 체계를 부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한 이 소수는 한 100짜리서부터 150짜리고요. 얘도 100짜리에서 150짜리고요. 그거 곱셈을 해놔 보세요. 그렇게 이렇게 큰 수잖아요. 그거 인수분해 하려면은 몇 년 걸립니다. 지금 슈퍼컴퓨터를 써더라도 몇 년 걸리죠. 물론 그거를 어떻게 이제 공격할 것이냐에 대한 공격 암호는 또 따로 있겠죠. 그렇죠? 순진하게 뭐 몇 년 걸려서 이거를 인수분해 해가지고 그 암호 시스템을 부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는 이제 최대 공약수라든지, 그렇죠. 결국은 최대 공약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소인수라고 하는 것은 최대 공약수를 결정하는데 알고리즘을 쓰잖아요. 물론 2015 교육과정에서는 최대 공약수를 소인수 분해를 해갖고 하지를 않지요. 그 말은 약간 돌려서 말하면은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인수 분해 알고리즘을 써갖고 이제 RSA 알고리즘이 기반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암호문을 평문으로 변환하는
공개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응용으로 한 거고, 현대사회를 여러분들이 지금 신용카드라든지 또는 계좌이체 같은 모든 것들은 이 암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6장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쭉 소수 걸르기를 얘기하면서 당연히 여행지리 얘기도 또 좀 해야 되겠죠. 수학적 여행지리라는 용어를 썼는데 어디 가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한번 보세요. 제가 가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가지만 알렉산드리아 전 아직 못 가봤고 무조건 전 죽기 전에 갈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오늘 이제 유클리드 얘기할 겁니다. 에라토스테네스 얘기했죠. 이 양반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나오는 비디오 있는데 유튜브에서 한번 알렉산더 대왕이 잃어버린 무덤을 찾아서가 이 알렉산드리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흥미있게 한번 그 유튜브를, 물론 그거는 이제 공식 권위가 있는 것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나온 거니까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오일러가 활동한 상트입니다. 상트 페테르부르크이죠. 오일러가 활동화. 거기서 이제 96세로 죽죠. 그 이전에 잠깐 이제 상트를 떠났다가 다시 캐서린 여제가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캐서린 여제는 사실 그 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캐서린 여제가 이제 불러드려요. 당신 다시 와라. 그래서 이제 다시 갑니다. 그리고 76세까지 거기서 살다가 이제 돌아가시는데, 사실은 그때 60 정도에는요, 그러니까 나이가 30살 때는 눈을 한쪽이 실명을 했어요. 그런데 나이 60을 좀 넘어가면서는 마지막 눈까지도 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님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략 60 초반 이후에는 장님으로서 양쪽 눈이 안 보였어요. 그로써 상트에서 수학 연구를 매진을 하셨죠. 자, 오늘 얘기의 소수에 관련돼서는 괴팅겐 대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우스가 거기에 있었고, 가우스 얘기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우스 후임으로 디클레어가 오고, 디클레어 후임으로 오늘 리만 가설의 리만이 오고, 1900년대 가장 정말 최고의 수학자 힐버트가 이제 거기에 교수들의 출신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만이 어디 출신이냐면 여기서 태어났거든요. 브레젤렌츠, 즉 퀵본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이제 아까 그 구글 맵스 들어갔는데 이게 워낙 시골이라 사진 찍어서 올려놓은 게 없어요. 지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그냥 리만 거리로 명명된 것만 있고 사진이 올라온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할지. 알렉산드리아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죽기 전에 꼭 갈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관련된 이야기, 불타서 없어졌지만 대략 최대한 40만 권의 파피루스가 있었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중해의 역사라고 하는 커다란 역사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알렉산드리아를 접해보는 것이 좋아요. 물론 더 구체적으로는 헬레니즘 시대라는 것이고, 왜 헬레니즘 시대에 수학과 과학이 발전했는가, 그런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말하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알렉산드로스의 무덤을 찾아서 그거인 거. 아마 그때 엄청난 해일이 와가지고 이제 그걸 알 수가 다 없어지고 막 그랬나 봐요. 상트, 그렇죠. 저도 상트는 갔다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오일러 수학연구소는 제가 가보지를 못했어요. 오일러 수학연구소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다음에 이제 꼭 갈 거예요. 이제 괴팅겐이죠. 그렇죠. 가우스, 디클레어, 리만, 힐버트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교수들에 의해서 이어졌던 대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만이 어린 시절 정말 가난했지요. 그래서 남동생이고 여동생들도 사실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영양실조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폐병이라든지 등으로 일찍 죽게 됩니다. 아버지는 성직자였었죠. 그렇죠.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함과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쓴 게 뭐예요? 리만은 수학을 연구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성직자가 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괴팅겐 갔거든요. 괴팅겐에는 가우스가 있었거든요. 가우스한테 선정돼서 들었죠. 그러니 마음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아버님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저 수학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이신 아버지가 그래 네 뜻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수학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만 형제들은 정말 어려움 속에서 일찍 죽게 되지요. 그 고통은 정말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한 번쯤 우리가 그런 거를 생각해 보지요. 자, 온라인 실험실. 정말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온라인 실험실. 자, 파이썬 기반의 온라인 실험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셨죠? 1은 제어하고 자, 2가 설정되면서 2의 배수가 전부 다 없어지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클릭해야 돼요? 학생들은 3을 클릭하면은 3의 배수가 전부 다 없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지금 어떤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 과정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것 중에서 제일 작은 수를 설정을 해서 5의 배수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남아있는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을 설정하고 그거의 배수들을 없애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남는 것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소수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파이썬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만들고 이걸 온라인을 통해서 한번 지도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와 같은 소위 말하는 초등에서의 인공지능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틀에서 계속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겠지만 1은 제외시킨다. 그렇죠? 이게 알고리즘 스텝이죠. 그렇죠? 제일 작은 1을 제외하고 작은 거 2를 택하고 배수 지우죠. 남은 것 중에서 제일 적은 게 누구예요? 3이죠. 3을 택하고 지운다. 이런 연속된 과정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무한대로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소수를 이제 거르는 것을 이렇게 파이썬에서 만들고 온라인으로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나와야 되죠. 오늘은 관찰학습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활동지를 만들고 학생들이 직접 그래서 그 만들어진 활동지를 보고 조별이든 개인적으로 칠판에 써 있는 활동지에서 나온 결과들을 보고 또는 개인의 활동지도 좋아요. 거기서 관찰을 통해서 어떤 수학적 성질을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일이 가끔은 있어요. 그러나 사실 초등에서 그렇게 벌어지지는 않아요. 중학교도. 이런 거입니다. 이건 팩토리얼, 뭐 팩토리얼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학생들한테 뭐 금방 할 수도 있어요. 뭐 4팩토리얼이라면 뭐 그게 뭐 중요한가요? 뭐 정의가 4 곱하기 3 곱하기 1이래요. 뭐 곱하기 2 곱하기 1. 자, 이렇게 교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계산하죠. 이건 계산기 쓰면 좋겠죠. 5 나와요. 두 번째 과잖아요. 19 나와요. 소수예요. 소수예요. 이것도 소수 나오고, 소수 나오고, 소수 나옵니다. 그럼 과연 이게 소수냐? 일반적으로 이게 소수이겠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수이겠냐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 이걸 왜 놨겠어요? 그렇죠? 이거에서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참이지는 않다는 것. 그건 과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현상을 관찰했을 적에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떨 것이다 라고 추정하잖아요. 추측하잖아요. 그 추측이 항상 옳지는 않지요.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활동을 통해서 관찰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활동지가 있고 관찰을 하고 관찰해서 어떤 성질을 학생들이 잡아냅니다. 그렇죠? 그럼 학생들이 잡아낸 성질이 항상 참이냐? 이제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 1 그랬어요. 참고로 이제 들어온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소수라고 하는 걸 이제 참고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두 번째 참고는 이제 플라톤의 이야기를 또 해야 됩니다. 여러분, 플라톤이 살았을 적에는 그 이전에 피타고라스 학파라 그러면은 숫자라고 하는 것은 조약돌이라고 그랬죠. 조약돌입니다. 숫자는 조약돌이에요. 3 그러면 조약돌 3개예요. 3 그러면. 2 그러면 조약돌 2개입니다. 5 그러면 조약돌 5개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소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는 이런 거 지금 나와 있는 이거 이렇게 조약돌 3개, 5개, 그 다음에 7개 조각. 이걸 우리는 감각적 사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감각적 사물이에요. 그럼 이 감각적 사물로부터 우리가 형상, 즉 이데아 또는 이게 또는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소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수라고 하는 것은 정의이죠. 그렇죠. 정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추구한다는 거예요? 정의를 통해서 본질을 알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거는 감각적 사물들의 어떤 유사성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7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감각적 사물들의 유사성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통해서 감각적 사물의 본질을 잡아내자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 교육에서는 말하는 아까 abstraction이라는 용어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bstraction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를 방법론적 본질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교육에서는 뭐예요? abstraction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본질을 알 수 있다. 그럼 본질의 정의를 알 수 있다. 그것의 이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소수라고 하는 것은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 정의는 뭐예요? 자기 자신과 일과 자기 자신. 제가 그냥 n이라고 할게요. 어떤 a라는 숫자가 있으면 아까 5를 예를 들면 되겠죠. 1과 5겠죠. 그렇죠. 을 제하고는 약수가 없는 그게 뭐예요? 정이죠. 그래서 이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소수의 정이죠. 그러니까 소수란 그렇죠. 소수란 이러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렇죠? 이건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각적 사물들의 유사성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정의이고 오늘 어떤 정의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소수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플라톤을 말하는 이 소수라고 하는 것이 형상 또는 이데아라고 이건 무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건 무한이에요. 이거는 이런 것들은 뭐예요? 감각적 사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인공지능 교육에서 CT 교육에서 말하는 하나의 어떤 그 abstraction, 추상화 그거에 대한 배경적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유클리드 얘기로 가야 되겠죠. 기원전 300년경. 이 양반도 어디서 활동했어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자 지금 어떤 일이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알렉산드로스가 죽었어요. 인도의 인더스강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바빌론으로 돌아왔죠. 거기서 열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끙끙 앓다가 죽어요. 그런데 후계자가 없었어요. 그 후계자가 없어서 그 넓은 지역은 좌우로 한 5,000km가 넘어요. 좌우로. 거기를 이제 3개의 지역으로 3명의 장군이 논아갔고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쪽은 누가 갖는 거예요? 프톨레마이오스죠. 그렇죠. 자, 그럼 프톨레마이오스 왕가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학문의 정책을 쓰잖아요. 그러면서 도서관을 알렉산드리아에 짓고 많은 장서를 비치하고 당연히 누가 있어야 돼요? 당대 최고의 학자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죠. 이건 상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 러시아의 어떤 그런 국가적 운명을 하나의 왕이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소 만들어야죠. 그 연구소만 만들면 뭐예요? 당대 최고의 수학자가 와야죠. 그게 오일러였습니다. 물론 그 바로 직전에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왔다가 금방 떠나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오일러를 불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누구를 불러들인 거예요? 유클리드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자동이 물론 이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왕가에서. 그럼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그 도서관에 와 있다. 연구소 형식이겠죠. 그럼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양반이 지금 뭐라 그랬냐면 소수는 제가 용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무한이라는 말을 안 써요. 아까 소수는 무한이 많다고 했는데 이 당시에는 무한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무한에 대해서 몰랐어요. 어떤 표현을 썼느냐?
특정한 수, 예를 들어서 1조라고 해도 돼요. 1조. 1조를 딱 잡아내잖아요. 그 주어진 숫자보다 더 많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1조를 딱 택했어요. 그럼 이쪽에서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신이 택한 1조보다 소수의 개수가 더 많아요. 그걸 하나 보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증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에서는 뭘 해주는 거? 유일소인수분해. 그렇잖아요. 만약에 18이다 그러면은 뭐예요? 2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유일하게 소인수분해가 된다. 그거죠. 그렇죠? 물론 이거는 이제 지금은 안 그렇지만 과거에는 이와 같은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구했고 지금은 이게 중학교로 지금 넘어가 있죠. 그렇죠? 이건 알고리즘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기원전 300년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시간적으로 또 이제 좀 시간 여행을 해야 되겠죠? 기원전 230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라토스테네스가 이제 알고리즘을 소개하는 거죠. 어떻게 걸러내는가. 자,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가우스의 이야기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쌍트 가기 전이에요. 학생 때입니다. 15살입니다. 15살 때. 15살입니다. 15살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고등학생인가요? 15살에 양반이 뭘 생각했느냐면 아까처럼 2자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1조, 아까 1조 또 할게요. 1조를 떼줘요. 그러면 1부터 시작을 해서 1조까지 요 사이에는 소수가 몇 개 있냐 하는 것입니다. 참 끔찍한 얘기죠. 그래서 15살에 생각을 해냅니다. 어떻게 15살에 생각을 하느냐면 자, 이건 원주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할 수 없어요. 이건 소수의 개수, 1조 쓸게요. 뜻이 이거 함수입니다. 파이는 1부터 1조 사이에 소수의 개수는 몇 개 있을까? 대략 그 개수는 1조를 뭐로 나눠줘요? 1조를 자연노구예요 이거. 자연노구 1조로 나눠준 거하고 상당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미트 기호를 써서 하는 거죠. 그렇죠?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니까 숫자가 크면 클수록 아주 정확하다. 그러니까 1조 때보다 내가 1조의 1조승 1조의 1조승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를 쓰면 이걸 x라고 할게요. 그러면 훨씬 더 정확해지는 겁니다. 1조의 1조승까지 1부터 시작해서 소수가 몇 개 있을까는 대략적으로 뭐라고요? 그 숫자를 자연록으로 나눠준 거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된다라고 하는 것을 15살에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리는 그게 1792년이에요. 이 정리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정리는 100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100년이에요. 대략 100년이 흐른 다음에 오늘 소위 말하는 리만 가설하고 관련되는 그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보통 그 약한 조건의 리만 가설이라고 그런 용어는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이제 좀 접해 보시면 돼요. 어쨌든 리만 가설에 관련된 거를 두 명의 학자가 동시대 학자가 서로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그거를 증명하게 됨으로 해서 이 가우스의 프라임 넘버 테오리엄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10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 그러면은 손을 세야겠죠. 2, 3, 5, 7 4개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4. 이게 뭐야 지금? 4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벌어진 것이 지금 가우스 때입니다. 이게 물론 15살이에요. 지금 가우스. 자, 아까 이제 쌍투르 가서 아까 쌍투르 간다 그랬죠. 그렇죠? 러시아가 수학의 강국,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강력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 수학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연구소를 만듭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를 불러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쌍트에서 이거를 증명을 합니다. 아까 그 소수 거르는 거 했었죠? 이거를 우리는 골든 키라고 불러요. 여기서부터 이제 정말 많은 것들이 왜냐하면 여기 이 함수를 일단 정의역을 복소수까지 확장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아까
소수의 개수하고 약간 오차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숫자를 자연록으로 남겨준 오차. 이 오차가 도대체 얼만큼 될 것인가. 이거를 수식으로 나타내줘야죠. 이거를 특히 함수로 나타내면 좋고, 또는 이 오차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된다든지, 물론 이제 10%부터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는 같다. 그 다음에 또 학자가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4%로 들어오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차를 함수로 나타낼 수만 있다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면 주어진 숫자, 어떤 숫자의 근방의 분포, 소수의 분포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복소수로 넘어가야 돼요.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 녀석을 리만 제타 함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흥미 위주로 받아들이고 제가 뒤에다가 레퍼런스에다가 이제 올려놓을 거예요. 책을 참고문헌을 그걸 보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가우스 이후로 오일러, 리만 정말 위대한 수학자들 주로 이제 유럽 그죠. 하디는 이제 영국입니다. 이 하디도 마찬가지. 영국 수학이 이 하디 이전에는 상당히 약했어요. 그러나 걸출한 학자, 당대 최고의 어떤 하디가 들어오면서 영국의 수학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수 정리와 관련돼서 그런 시각으로 당대 최고의 학자들을 봤을 적에는 한 명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시작은 한 명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그래서 아까 리만 제타 펑션을 복소수로 확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근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음의 짝수는 우리는 자명한 근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자명하지 않은 근은 어디에 있는가? 전부 다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리얼 파트가 실수부죠.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적에 그 복소수의 실수 파트가 2분의 1이 되는 곳에 리만 제타 펑션의 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리만 제타 펑션의 근 non-trivial solution에 대한 근은 어디 있다고요?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에 하디인데 하디가 여기에 근이 무한계 존재한다. 그렇다 해서 모든 근이 여기에 있다는 뜻은 아니죠. 그렇죠? 그건 미해결 문제입니다. 아직도 그거는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는 그런 거겠죠. 질문이 그거였죠. 과연 리만 가설이 맞을까? non-trivial solution의 그 녀석의 리얼 파트는 요 2분의 1에 다 있을까? 그건 모르는 거죠. 그렇죠.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금 정말 수백 편의 논문들은 지금까지 나온 수백 편의 논문들은 리만 가설이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고 그런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리만 가설이 만약에 참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수백 편의 논문들은 그냥 쓰레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수가 얼마나 많은가에 대한 분포 이야기거든요. 자, 1890년대 굉장히 이제 소수에 관한 적으로 1890년대입니다. 후반인데 역시 또 학자가 나와야 됩니다. 쿠르트 헨젤이라고 하는 학자가 나와요. 자, 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쓰는 자예요. 이 자에 의해서 실수가 만들어지는 거고 실수 평면이 만들어지고 그럼 여기는 원에 대한 정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원의 중심이고 원이 있잖아요. 그 원의 중심은 딱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원의 중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실수에서의 이야기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자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무슨 뭐 코시 수열이나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실수체계이고 이 실수체계 하에서 평면에서는 원이라고 한다면 원의 중심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각 소수마다 무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게 정의예요. 이거의 구체적인 건 여러분들이 그 피에딕 인티자라고 하는 이게 이제 양자역학에서의 이야기입니다. 1800년대 이제 소수를 가지고 충분히 자를 만들 수가 있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QP라고 써요. 유리수란 뜻 아니에요. 이렇게 볼드 체를 써갖고 QP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그 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요.
그러면 여기도 QP라고 하는 뭐가 만들어져요? 평면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여기도 당연히 원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양자역학에서 활용되는 이 시스템은 원의 내부에 있는 모든 점들은 원의 중심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자를 가지고 얘기하면 원의 중심은 유일해요. 그런데 이 세상으로 오잖아요. 소수를 가지고 자를 만들어요. 룰러라고 하는 자를 만들어서 수체계를 만들어내면은 이 수체계에서 만들어지는 원에는 원의 내부에 존재하는 모든 점들은 원의 중심이 됩니다. 그게 소수의 신비예요. 그게 양자역학에서 지금 통용되는 수체계입니다. 그러면 어느 게 맞는 말일까요? 나는 이 원을 우주라고 봅니다. 원은 우주라고 해석을 해요. 원 안에 있는 점은 우리 인간들이에요. 난 여기 있어. 이게 나예요. 원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난 여기 있어요. 난 여기. 여러분들은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나도 역시 뭐예요? 나도 역시 우주의 중심이고 여러분도 우주의 중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원 내부의 임의의 점이 그 원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철학적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원의 중심이 꼭 하나가 돼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소수에서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알렌 튜링이 있잖아요. 당연히 알렌 튜링도 수학자입니다. 알렌 튜링도 리만 가설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고 뭔가 좀 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리만 가설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몰라요. 특히 이 알렌 튜링은 리만 가설은 거짓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알렌 튜링은 이거 리만 가설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 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여기다가 써놨어요. 자, 초등학교 정보교과서에서 약수와 배수라고 하는 입장에서 소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에라토스테네스의 파이썬 기반의 온라인 실험실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파이썬 기반의 온라인 실험실 운영하죠. 그렇죠? 이건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소수를, 그러니까 특정한 숫자를 분류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리만 관점에서는 어떻게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갈게 자르는 겁니다. 그게 소수죠. 그렇죠. 그 다음에 abstraction, 이건 제가 뭐가 거기 얘기했어요? 이데아라고 하는 형상론을 가지고도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본질적인 건 소수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게 방법론적 본질주의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굳이 이름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방법론적 본질주의예요. 이거에 대응되는 게 뭐예요? 방법론적 유명론. 그건 뭐예요? 소수를 어떻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소수가 도대체 이게 현대사회에 이게 왜 어떻게 역할을 하냐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RSA 알고리즘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방법론적 유명론이라고 불러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 많은 국가 간의 나폴레옹 전쟁이라든지 뭐 여러 유럽의 전쟁서부터 그 거슬러 올라가면은 헬레니즘 시대서부터 그렇잖아요. 소수를 주제로 했지만 수학의 보편성 및 다문화적, 국제적 및 역사적 관점에서의 가치를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소수를 통해서 그와 같은 가치를 학생들이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수에 대해서는요, 초등에서는 약수와 배수지만은 여러분 인공지능에 관련된 철학적 배경, 요거 한번 보시죠. 알렉산드로스 대왕 원정기입니다. 그렇죠? 아까 유튜브까지 제가 소개해드렸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무조건 보셔야 돼요. 리만 가설입니다. 프라임 오베션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온 건데, 이게 나온 책입니다. 근데 이제 번역본이 들어와 있죠. 리만 가설입니다. 리만 가설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거 꼭 읽으셔야 됩니다. 꼭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초등학교에서 인공지능 교육의 첫 번째 출발은 책을 읽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그 책도 제가 이제 정말 간절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그냥 이렇게 허접한 그런 책들 절대 보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읽기 쉽고 재밌게 돼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책들 뭐예요? 그런 책들 보면 뭐 데카르트가 천장을 보고 뭐 파리를 보고 뭘 했다. 뭐 맨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디오판토스의 묘비에 뭐 묘비명이 순전히 거짓말들 써놓고 그거를 뭐 그냥 진실인 양 뭐 그건 뭐예요? 재밌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책들 절대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겠어요? 원서를 보시든지 또는 그 원서나 번역본이든 그 저자의 학문적인 어떤 권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책들을 보셔야 돼요. 유클리드 원론은 여러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핵심 질문 여러분 꼭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이제 플라톤에 대한 것들을 또 의외의 것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뭐 배신자서부터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고 하는 닫힌 사회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시티 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경영. 그것은 시티 플러스 융합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은 8강으로서 약수와 배수, 즉 소수에 관련된 알고리즘적 사고 교육을 시스템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우리가 그것을 학생들한테 전달할 것인가, 역사적 가치를, 그렇죠? 헬레니즘 시대에서부터 그렇죠? 현대 사회까지 미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 8강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